3. 경박호 기슭에서. 만주 대륙이 으뜸 가는 명승지 경박호의 남쪽 호반에는 남호도라고 불리우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다. 남호도란 허수의 남쪽 머리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 허수의 북쪽 호반에 있는 마을은 북호도라고 부른다. 허수로 흘러드는 서자지한 물줄기를 따라 상류 쪽으로 몇십 열나가면 깊은 계곡의 어느 한 산탁에 낡은 귀틀집 두 채가 있었다. 그 집의 한 채가 바로 1936년 2월에 우리가 회의 장소로 사용한 집이었다. 지금은 조목에 묻혀 집터자리조차 알아보기 힘들게 되었다지만 5, 60년 전에는 그 귀틀집 앞에 커다란 쇠술의 나무와 잣나무가 각각 한 그루씩 서 있어 회의장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표적으로 되었다. 1930년대 후반기 역사의 시원지가 다름 아닌 우리나라 역사가들이 서자지하의 귀틀집이라고 부르는 그 집이다. 우리가 2차 북만 원정이라고 부르는 또 한 차례의 원정을 끝마치고 그 고장으로 향한 것은 1936년 2월 중순 입춘도 지나고 우수를 맞이한 무렵이었다. 절기를 따지면 봄이 시작된 셈이지만 북만의 혹한은 여전히 기광을 부리며 사나운 대륙풍으로 우리를 후려갈기였다. 경박호에서는 이따금씩 얼음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서자지하의 밀림 속에서는 참나무, 박달나무들이 얼어 터지는 소리가 쫑쫑 울리었다. 그 고장 혹한이 어찌나 심했던지 한다 하는 작식대원들조차 한지에서 밥을 짓는 날은 설구지 않는 적이 거의 없었다. 밑굽의 쌀은 새까맣게 타도 영하 40도씨의 강추위를 이겨내지 못하는 우층은 끓지 않아 식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북만은 나의 일생에서 선 음식을 가장 많이 먹은 고장으로도 인상이 깊다. 항일대전의 첫 총성이 울린 때로부터 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때였다. 우리 혁명의 주체적 역량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크게 장성하였고 투쟁의 전망도 낙관적이었다. 탈환과 역경을 헤쳐온 항일혁명은 분명 새로운 전환기를 향하여 힘차게 줄다름치고 있었다. 원정을 종결짓고 겹사인 노독을 풀 사이도 없이 위중민과의 상봉장소로 내정되어 있는 남호도를 향해 발걸음을 다그치는 나의 마음은 혁명의 장래에 대한 천갈래 만갈래 생각으로 하여 실로 착잡하고 번거로웠다. 나는 북만원정의 전 기간은 물론이고 원정을 마친 다음 서자지하에 가 있으면서도 반년 전에 모스크바로 떠나간 사절들을 학수고대하였다. 여연구회의의 결정에 따라 위중민이 국제당에 제소하기로 되어 있는 기본 문제는 현상적으로는 북만에서 수천 명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였던 민생단 문제였으나 내용적으로는 조선혁명의 주체성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선혁명의 구호를 들고 싸우는 것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합법적인가 비합법적인가, 국제당의 일국일당제 원칙에 모순되는가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다. 지금의 사고방식으로 놓고 보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명약관한 것이지만 국제공산당이 존재하였고 일국일당제 원칙이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어 있었던 당시로서는 어느 견해가 옳고 어느 견해가 그르다고 가볍게 판정할 수 없는 복잡하고 심각한 난 문제였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운명 문제이기도 하였다. 일국일당제 원칙을 휘두르며 조선 사람이 조선혁명의 구호를 드는 데 대하여 공산주의자답지 않은 이단행위며 비당적 분파행위라고 걸거드는 사람들의 지론은 아주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것이었다. 공산주의자란 곧 국제주의자인데 어떻게 협의한 민족주의 이념에 사로잡혀 자기가 당적을 붙이고 있는 나라의 혁명에 모든 것을 다 바칠 생각을 하지 않고 당조차 없는 고국 생각에 골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제2국제당식이 조국방위의 간판을 들었던 수종주의자들과 같은 입장이다. 레닌은 일찍이 조국방위론자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배신자로 원수로 낙인하고 규탄하였다. 당신들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조선혁명론을 계속 주장하게 되면 사회주의의 배신자로 원수로 낙인될 수 있으니 경고망동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나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위중민이 가지고 올 결과를 대체로 짐작하고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제기한 문제가 정당하였고 또 그 문제에 대하여 위중민도 충분한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국제당에 있는 일꾼들이
조선혁명의 근본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제서에 응당 긍정적으로 대답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국제당이 우리의 고충을 진리의 편에 서서 공명정대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나의 확신은 우리가 위중민을 통하여 모스크바에 제소한 문제점들이 어느 뭐로 보나 혁명적 원칙과 혁명의 리익에 부합된다고 변함없이 믿어온 데도 있었지만 국제당이 새로운 노선을 추구하고 있었던 당시의 사정과도 적지 않게 관련되어 있었다. 레닌에 의하여 국제공산당이 조직되던 1919년만 해도 집권한 노동계급의 정당은 오직 러시아 공산당밖에 없었다. 제2국제당의 수종주의적인 사회민주당으로부터 혁명적인 좌익이 떨어져 나와 공산당들을 조직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아직 조직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매우 미숙하였고 자기 나라 혁명을 자기 힘으로 맡아 할 만한 역량으로까지는 자라나지 못하였다.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후 전 세계적 범위에서 자본의 철새를 끊어버리고 소비에트 공화국을 세우기 위한 투쟁이 하나의 시대적 흐름으로 세차게 벌어졌으나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좌절되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사회주의 국가의 출현이라는 유리한 객관적 정세에도 불구하고 네 개 나라의 주체적 혁명 역량은 적들을 압도하고 최후 승리를 달성할 수 있으리만큼 완벽하게 준비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 앞에 신생 러시아와 러시아 공산당을 축으로 하여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재편성하고 조직적으로 결속할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게 하였으며 국제공산당의 조직 형식과 활동 방식에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을 세우며 네 개 나라의 당과 혁명운동이 국제적 중앙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를 교조적으로 받아들인 결과 일부 공산주의자들 속에서는 자기 나라 혁명의 목적과 민족적 리익을 떠나 모스크바 바람에 덮어놓고 추종하는 사대주의적인 경향이 반로되었는 바 이런 경향으로 하여 각국의 혁명운동은 적지 않은 손실을 당하였다. 그러나 국제당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서 각국의 혁명운동은 발전하였고 네 개 나라들에서의 혁명 역량도 장성하였다.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독자적으로 맡아 수행할 만한 역량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 초엽부터는 아시아의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도 공산당들이 연이어 출현하였고 그 당들의 영도 밑에 민족해방투쟁도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 많은 나라 당들의 발언권이 소개되고 자기 당의 노선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려는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다. 국제공산당이 모스크바에 앉아서 세계혁명의 운전대를 틀어잡고 여러 대륙에 널려있는 나라들의 구체적 실정에 맞는 처방을 제때에 내리거나 천변 완화하는 정황과 조건에 맞게 그 나라들의 혁명투쟁을 조정하고 지도한다는 것도 기실은 어려운 일이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의 연합으로 조직된 국제당은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시달하는 데서 일정한 제한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국제공산주의 운동은 세계적인 범위에서 혁명 역량을 조직하고 투쟁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그 조직 형식과 지도 방식을 서서히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달되었다. 혁명은 수출입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과 네 개 나라의 혁명 역량을 하나로 굳게 묶어 세워야 할 절박성은 각국의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노선 작성과 집행에서 주체를 세우고 자기 당의 독자성을 견지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다. 이러한 변천된 정세는 국제당이 조선혁명의 주체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담보로 되고 있었다. 위중민은 1935년 여름에 훈춘 쪽으로 해서 소련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적에는 할빈이나 몽릉을 거쳐서 영안에 나와 나를 만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래서 우리도 앵목원정을 마치자 영안행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남오두에로의 걸음을 다그치고 있던 그 시기를 전후하여 국제무대에서는 파시즘의 위험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었다. 에스파냐 내전은 파시오들의 노골적인 무력 간섭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성격을 띤 열전으로 번지기 시작하였다. 동방에서는 일본 열도가 새 전쟁의 원상으로 번져갔다. 일본의 군국화는 시시각각으로 가속화되었다. 1932년 5.15 사건에 이어 사이토 내각의 성립으로 정당 내각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군부 내각 시대를 맞이한 일본 땅에서는 전쟁은 창조의 아버지이고 문화의 어머니라고 찬미하는 열깃띤 말마디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전 세계를 향하여 난사되고 있었다. 일본에서의 파쇼와 추세는
우리가 남호도 회의를 하기 직전인 1936년 2월 26일의 사건으로 극한점에 이르러 마침내 서장파 군부의 해외 침략론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하는 숨가쁜 국면을 빚어냈다. 반란에 참가한 청년 장교들과 천여 명의 하사관 병사들은 수상 이하 여러 대신들의 관절을 습격하여 내 대신 장상, 교육총감, 시종장 등의 정부 여인들을 살해하거나 중상을 입히고 경시청, 육군성, 참모본부, 육상관절을 점거함으로써 이른바 일본 정치 심장부를 제압하였다. 전황 토간의 구호 밑에 일어난 무장반란은 나흘 만에 진압되고 주동분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전국은 수습되었지만 이 사건은 일본 군국주의 발호의 위험신호로 되었다. 황도파와 통제파의 대립으로 나타난 일본 군부 계층들 간의 알력의 산물로 평가되고 있는 2.26 사건은 일본에서의 파시화, 군부 독재에 의한 군국주의 체계 확립이 얼마나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가를 실증해주고 있었다. 일본 국내에서의 군국주의 세력의 준동은 새로운 전쟁과 보다 큰 규모의 군사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우리는 일본에서의 이 사태 발전을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주시하였으며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후과를 예상하면서 우리의 투쟁 전략을 재검토하였다. 반란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그것은 일본 군국주의가 국내 정치 생활에 얼마나 횡포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대외 침략의 길을 닫기 위해 얼마나 발광하고 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사실 일본은 그때로부터 1년 반이 못되어 중일전쟁을 토발하고 보다 큰 침략의 길로 줄다름쳐 나갔다. 일본의 파시화는 식민지 조선의 질식도 가속화시켰다. 조선반도에서는 모든 조선적인 것을 말살하고 모든 형태의 반일운동과 반일적 요소들까지 전멸시키기 위한 광란적인 대섭멸전이 벌어졌다. 일본어를 쓰지 않고 조선말을 하는 것, 색 옷을 입지 않고 흰 옷을 입는 것, 신호마루를 개양하지 않는 것,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것, 황국 신민의 서사를 외우지 않는 것, 심지어는 계달을 신지 않는 현상까지도 반일, 반역, 반국가 행위로 범죄시하면서 벌을 주고 벌금을 물리고 붙잡아가고 가두어 놓았다. 민족멸살의 무시무시한 대풍랑 속에서 양심의 마지막 조각마저 잃어버린 어젯날의 애국지사들은 목숨이라도 살려보자고 동저동군과 내손일체를 부르짖으며 반역의 길을 걸었다. 애국은 죽어가고 매국만이 살판치던 세월이었다. 조선은 통째로 죽어가고 있었다. 조선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 기막힌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백두산에 나가서 조선은 살아있다, 조선은 싸우고 있다, 조선은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을 실증해주지 않으면 안 될 가장 절박한 이유로 되고 있었다. 남호도 회의를 전후한 시기 국제 국내적으로는 이처럼 충격적인 변화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 사변들이 우리에게 커다란 중압감을 주었던 것만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의기소침해지지 않았다. 나는 장차 무장투쟁을 국내 기피해로 확대하게 되면 얼마든지 일제를 타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심을 가지고 있었다. 행군은 거대고 노독도 이를 데 없이 심하였으나 가까운 장래에 있게 될 백두산지구 진출의 날을 눈앞에 그려보는 대원들의 사기는 충천하였다. 우리가 경박호에 깃들어 있는 진주문 마을의 전설을 들으면서 그 전설이 보여주고 있는 이미 심장한 교훈을 가지고 논쟁을 한 것도 남호도로 갈 때였다고 생각된다. 그 전설의 줄거리가 아주 재미있는 내용으로 엮어져 있었다. 경박호 기슭의 진주문이라는 마을에 가난한 아버지와 딸이 살고 있었다. 20살 전야의 딸은 경국지색이라고 불리울 만큼 미모가 뛰어난 처녀여서 아군의 총각들은 누구나 그 처녀와 백년가약을 맺고 싶어 하였다. 그런가 하면 처녀의 아버지는 천길 물속이라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딸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내가 전날 낚시질을 하면서 보니 허수의 깊은 물속에 금거울이 가라앉아 있더라. 그 금거울을 꺼내오자면 물 밑에 있는 대가리가 3개 달린 괴물을 없애야 하는데 그런 거사를 하자면 아주 용감하고 담이 큰 방조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 방조자가 됨직한 인물을 물색하지 못해 요즘 이 아버지는 며칠째 궁리를 하는 중이다. 효성이 지극한 딸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를 도와서 금고울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는 청각이 있으면 나는 그런 청각에게 시집 가겠어요. 딸의 발기는 아버지의 지지를 받았다. 아버지는 딸의 의사가 여사여사하다고 인근 마을들의 소문을 돌렸다. 그 소문을 듣고 스탄 청각들이 진주문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처녀의 아버지에게서 금고울을 끌어올릴 계획이 어떠어떠하다는 말을 듣고서는 누구도 방조자가 될 용기를 감히 내지 못하였다. 이런 때에 양가성을 가진 한 젊은이가 나타나 방조자가 되겠다고 자청해 나섰다. 아버지와 딸은 즉석에서 그 청을 쾌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금고울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면 사위로 맞아들인다는 언약까지 하였다. 구름 한 점 없는 말개개인 어느 날 아버지는 양청각과 함께 호수에 나갔다. 배를 호수 위에 띄운 노인은 대형, 중형, 소형으로 된 세 개의 검을 젊은이에게 주면서 내가 첫 번째로 무르에 떠오를 때 자넨 나에게 제일 작은 검을 주어야 하네. 두 번째로 떠오를 때는 중간 검을 주어야 하고 세 번째로 떠오를 때는 대검을 주어야 하네. 그러되 검을 줄 때는 그 손동작이 번개같이 날려야 하네. 겁을 먹어서는 안 되네. 금고를 꺼내오기 전에 중도에서 겁을 먹고 도망치면 내 목숨은 말할 것도 없고 자네 목숨도 없어지고 마네. 청각은 아버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하고 노인을 안심시켰다. 노인은 곧 물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청각은 배후에서 물속을 들여다보고 처녀는 호반에서 청각을 주시하였다. 잠시 후 노인의 창백한 얼굴이 불쑥 물 위에 떠올라왔다. 청각은 약속대로 소검을 늙은이에게 넘겨주었다. 노인은 그 검을 받아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때부터 호수의 심충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노인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 머리만한 괴물의 대가리를 들고 물 위에 나타나 두 번째로 검을 받아지고 재차 물속의 자취를 감추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수면의 물결이 갑자기 높아지고 배가 뒤집힐 듯한 풍랑이 일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노인이 이번에는 말대가리만한 괴물의 목을 잘라가지고 올라와 청각의 손에서 세 번째 대검을 받아지고는 또다시 사품치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하늘에서는 우레가 일고 호수 위에서는 경랑이 끌어번지었다. 청각이 탄 배는 그 경랑 위에서 당장 물에 처박힐 듯이 아슬아슬하게 기우뚱거리었다. 호반의 처녀는 그 무시무시한 광경 앞에서 간이 마르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긴장을 느끼며 손에 땀을 쥐고 안절부절 못하였다. 정신착란을 일으킨 젊은이는 노인과의 언약도 저어버리고 호반에서 자기를 지켜보는 처녀에 대한 미련도 다 집어던지고 호숫가를 향해 있는 힘을 다하여 노를 저어 나갔다. 경루한 호반의 처녀는 발을 구르며 청각을 욕질하다가 그를 설복하여 뱃머리를 호수 복판으로 돌리게 하고는 자기도 청각과 함께 배를 타고 아버지를 찾았다. 바람도 자고 경랑도 잠들었으나 아버지의 형체는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처녀와 청각이 목청을 합쳐 안타깝게 부르고 또 불렀건만 수중고혼이 된 아버지는 그들의 피타는 절규에 호응할 수 없었다.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배후에서 온약을 어긴 청각을 꾸짖었다. 하지만 말다툼의 시간 가는 줄 모르던 두 젊은이의 모습도 얼마 후에는 안개 속에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앵목에서 말하는 것이 다르고 명안에서 말하는 것이 다른 식으로 지방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설의 줄거리는 대체로 이러하였다. 짐작컨대 경박호란 호수의 이름도 진주문의 전설에서 유래된 것 같다. 전설은 우리로 하여금 의리와 희생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우리 동무들은 그때 청각을 의리가 없는 비겁한 놈이라고 욕하였다. 이 전설이 남긴 여운이 대단히 컸다. 빨치산 대원들은 훗날 대열내에서 비겁분 자가 생길 때마다 경박호의 양청각 같은 놈이라고 규탄하였다. 생사의 기로에 놓인 저국의 운명, 민족의 운명이 우리들 앞에 제기하고 있는 당면한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대책들을 취해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들을 토의하고 결정짓기 위하여 나는 백두산으로 떠나기 전에 먼저 소자지하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기로 하였다. 모스크바에 간 사절들을 기다리면서
회의에 제기할 보고서 초고를 거의 끝내가고 있던 2월 중순의 어느 날 저녁 무렵 기척도 없이 귀틀집 문이 벌컥 열리더니 위중민이 불쑥 내 앞에 나타났다. 몇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느라고 예정보다 늦게 돌아왔노라고 하면서 그는 포근하 미안해하였다. 비록 예정기일은 초과하였지만 그가 병약한 몸을 추세워가지고 만주로 돌아온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었다. 모스크바 바람을 쏘이고 나서 그런지 몸이 퍽 충실해진 것 같았다. 아직은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겉모습과 여유작작한 표정만 보고서도 그의 모스크바 행이 좋은 결실을 가져왔을 것이라는 짐작이 들었다. 위중민의 귀한 어정이 순탄치 않았다. 그는 철도로 할빈을 거쳐 영안에까지 와서 주보 중에 오군 동무들을 만나본 다음 남어들어 오다가 만구 불악 근처에서 순찰 중에 있던 경찰들에게 걸려들었다. 몇 마디의 신문 끝에 상대를 수상한 인물이라고 생각한 경찰은 그를 자기네 분서로 끌어가려고 하였다. 위중민의 보따리 속에는 국제당에서 받은 중요 문건들이 들어있었다. 끌려만 가면 만사가 끝장날 판이었다. 그는 돈 50원을 경찰의 손에 쥐어주고 무사히 풀려나왔다. 위중민은 자기 몸값이 몇만 원쯤 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50원밖에 안 되더라고 하면서 농울하였다. 위중민은 별스럽게도 나에게 새삼스러운 악수를 청하였다. 김일성 동지, 그 손을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순간 나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방금 전에 악수했는데 또 무슨 악수입니까? 축하할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 악수는 의의 있는 악수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김일성 동지. 국제당에서는 동지의 제서를 받고 그것을 심중히 토의한 끝에 제기된 모든 문제들이 전적으로 정당하다는 결론을 짓고 그를 지지하여 중대한 몇 가지 지시를 내리었습니다. 모든 일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소망대로 되었습니다. 나는 자기도 모르게 눈곱이 젖어드는 것을 느끼며 위중민의 두 팔을 덥석 끌어당겼다. 그렇습니까? 예, 국제당은 반민생단 투쟁 문제를 비롯해서 덕만당의 일부 활동에서 엄중한 자경적 실책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당의 책임 일꾼들로부터 거기에 가있는 중공당 대표부 일꾼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같은 견해를 표시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선혁명을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이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라는 것을 국제당이 인정하고 그것을 지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국제당은 앞으로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중국혁명을 하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조선혁명을 맡아 하도록 책임을 서로 분담할 때 대하여 명백한 결론을 주었습니다. 위중민은 왜서인지 한동안 말끝을 잇지 못하였다. 나는 그가 무엇인가 심중한 자책과 회오에 잠겨 있음을 간파하였다. 서로 얼굴을 붉히고 음성을 높이며 자기 주장이 정당성을 피력하던 지난날의 경론을 돌이켜보는 것일까? 다홍회와 여영구의 회의장들에서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 논란을 겪어왔던가. 그리고 회의장 밖에서는. 그런데 위중민의 모스크바 행으로 하여 그처럼 복잡한 문제가 우리의 소망과 염원대로 순조롭게 풀리게 된 것이다. 위중민의 모스크바 행과 관련한 일부 자료들에 의하면 그가 국제당 7차 대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학습 시찰을 목적으로 지방당단 간부 10명을 대동하고 훈춘에서 떠났으며 그의 주요 임무는 국제당 주재 중국 대표단의 민생단 문제를 보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나 그것은 사실과는 맞지 않는다. 그가 국제당 제7차 대회에 참석했다는 자료가 지금도 국제당 문헌고에 엄연히 남아있다. 위중민은 자기가 모스크바에 가서 만주에서의 빨치산 투쟁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국제당에 제출하였다고 말하였다. 그가 국제당에 제출한 보고는 풍강보고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 그는 모스크바에 가서 위중민이라는 본명 외에 풍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반민생단 투쟁이 극자적으로 진행된 문제와 관련된 자료들에는 서로 엇갈린 견해들이 기록되고 있다. 어떤 자료들에는 그 극좌에 주되는 책임이 위중민에게 있다고 씌어 있으며 그와 반대로 어떤 자료들에는 그가 동만특위 서기로 파견되어 온 다음부터 반민생단 투쟁에서의 편향이 바로잡히게 되었다고 지적되어 있다. 나는 반민생단 투쟁의 모든 해독적 국가에 대한 책임이 다 위중민에게 있다고 보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여 1934년 겨울 위중민이 할빈 시당 서기로 있으면서 성위 순시원으로 동만에 파견되어 왔던 초식이 민생단 문제와 같은 복잡한 사태에 그가 매우 당황하고 갈피를 잡지 못해 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 당시 그는 혁명조직과 유격대 안에 민생단이 많이 박혀있고 따라서 그것을 철저히 숙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기성의 사고방식에 적지 않게 매달려 있었다. 후에 말하기를 그는 처음에 대부분의 조선 사람이 다 민생단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했다고 실토하였다. 위중민이 국제당에 가서 우리에 대하여 보고한 자료를 놓고 봐도 그의 말은 대체로 진실인 것 같다. 김일성, 조선인, 영감하고 적극적이다. 중국어를 잘한다. 빨치산 출신이다. 민생단이라는 진술이 대단히 많다. 대원들과 함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며 대원들 속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구국군 속에서도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어쨌든 위중민은 초기에 이러저러한 오유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에까지 가서 민생단 문제와 관련한 국제당의 결론을 받아가지고 왔으니 그가 숙반투쟁에서의 극좌적 오유를 바로잡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사실 그는 다옹의 회의 때에도 민생단 문제와 관련한 나의 입장에 리해를 표시하였다. 그가 민족 관념을 초월하여 국제당의 동만의 실태를 정확히 보고하고 우리에게 리롭도록 만사를 원만하게 해결해 가지고 돌아온 것은 고마운 일이었다. 고맙습니다. 국제당도 고맙고 특히 우리를 위해 병약한 몸으로 모스크바에까지 가서 수고해준 위중민 동지가 더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되는 나의 인사였다. 위중민은 과분한 칭찬이라고 하면서 몹시 계면쩍어 하였다. 동만 특이와 그 산하의 우리 중국인 공산주의자들이 민생단을 반대하는 투쟁을 하면서 문제를 편협하게 보고 사람들의 운명을 극단적으로 처리한 엄중한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사실 많은 조선인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이 애매하게 피해를 보았습니다. 반민생단 투쟁을 공명정대하게 진행하지 못한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나도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제당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나는 위중민의 말을 진실한 자기 반성으로 받아들였다. 너희 공산주의자들도 인간인데 왜 실책을 범할 데가 없겠습니까? 나는 민생단 문제가 복잡하게 된 근본 원인을 일본 놈들의 민족리간 책동에서 찾고 싶습니다. 옳습니다. 결국 우리가 적이 던진 계책에 한동안 빠져서 고륙 상쟁을 벌린 셈이지요. 제 편끼리 해칠내기를 했으니까. 위중민은 내가 동만에 처음 왔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간도 땅을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덜어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필시 일본 놈을 등에 업고 간도 땅을 차지하려 할 터이니 철저히 경계하라고 했지요. 내가 처음에 그 말을 좀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허구프게 웃었다. 위중민의 얼굴을 쳐다보는 나는 어딘가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로이, 만사가 다 좋게 풀렸는데 지난날의 일들을 더 생각하지 맙시다. 솔직히 말하여 로이를 국제당으로 전송할 때까지만 해도 내 마음은 참으로 무거웠댔습니다. 그러나 나는 로이가 우리의 제의를 성곤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국제당에 책임적으로 전달하겠다고 언명했을 때 그 성실성을 믿었더랬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주리라고 믿었습니다. 국제당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조선혁명의 구호를 드는 것은 죄로 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것은 국제당이 조선 공산주의자들에게 응당히 분공 주었어야 할 신성한 의무이며 일국일당제 원칙으로도 뺏어낼 수 없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당당한 권리라는 데 대해서도 명백하게 결론하였다. 우리는 조롱 속에 갇혔다가 노연한 새처럼 마음껏 창공을 날 수 있는 광활한 자유를 선사받은 듯한 심정이었다. 우리에게는 전에 없던 날개가 생긴 셈이었다. 날개가 생긴 이상 조선혁명은 급속히 상승 비행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지게 되었다. 위중민은 국제당 제7차 대회 전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달해 주었다. 당시 국제공산당 앞에 나선 초미의 과제는 파시즘을 반대하는 투쟁을 세계적 판도에서 강력하게 벌리는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아와 독일을 중심으로 하여 발생하고 본격적으로 체계화된 파시즘은 많은 구라파 나라들에서 음산하고 불안스러운 정치적 변동을 가져왔고 인류의 머리 위에 새로운 전쟁의 구름을 몰아왔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에 의해 조직된 국민 파시스트 당으로부터 시작된 파시즘은 독일의 히틀러와 그에 의하여 조직된 나치스당에 의해 극치를 이루었다. 파시즘은 극단적인 민족 배타주의를 고취하였는 바 이것은 독일이 새로운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화근으로 되었다. 파시즘이 안고 있는 극단한 반공심리는 반유태인주의와 결합되면서 그때까지 존재한 고금 동서의 모든 반동사조 가운데서도 가장 악랄하고 해독적인 사조로 되었다. 파시스트는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정치 생활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독일 대부르주아지는 히틀러와 같은 파쇼 독재자의 강력한 주먹만이 독일이 겪고 있는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를 제압하고 독일 제국의 새로운 중흥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히틀러 파시스트는 권력을 탈취한 후의 첫 사업으로 독일 공산당을 반대하는 모략에 달라붙었다. 온 세상을 경악케 한 악명 높은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은 이 모략에 의해 연출된 희세의 광대극이다. 국회의사당을 방화하면서 히틀러나 게링그가 노렸던 정치적 목적은 수치스러운 실패로 끝났다. 그들은 물론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을 계기로 공산당을 비법화하고 국회 자체를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기는 했지만 세계 면전에서 가장 반동적이고 노골적인 부르주아 정치 체제로서의 파시즘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았다. 독일 파시스트는 세계 면전에서 도발자, 독재자, 전쟁 방아자로 낙인되었다. 독일에서의 파시즘의 강화는 진보적 인류를 각성시키었다. 파시즘의 대두와 새전쟁 위험에 직면하여 국제공산당은 공산당과 사회당의 분열을 막고 통일적인 보조로 파시즘에 대항하는 것을 중요한 전략적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이리하여 국제적으로 반파쇼 인민전선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게 되었다. 동방 비합방 민족들과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서의 반파쇼 인민전선 운동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처하여 모든 민족적 역량을 하나로 묶어 세우기 위한 반제민족 통일전선 운동으로 나타났다. 국제공산당 제7차 대회는 바로 이러한 전략적 목적을 거울고 각국 공산당들이 모든 반파쇼 역량과 반제 역량을 결속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증민은 제국주의와 파시즘을 반대하는 투쟁을 국제적 범위에서 강력히 벌릴 때 대한 지미트로브의 보고가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경외감을 금치 못하였다. 우리는 세계의 이목과 진보적 지성이 지켜보던 라이프 지히 공판의 주인공 지미트로브를 당대 거인이라고 생각하였다. 파시즘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할 때 대한 그의 호소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진보적 인류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소련 사람들인 지노비에브나 부하린, 마느일스키를 대신하여 볼가리아 사람인 지미트로브가 국제공산당이 수위에 선 것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서고 있던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형편을 그대로 반영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국제당의 활동이 독자적인 4개 공산당들의 활동에 입각하여 진행되게 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고 있음을 시사하는 산신례로 된다고 말할 수 있었다. 국제당 제7차 대회가 자기 결의에서 4개 당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상당한 정도로 허용하였던 것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회가 조선혁명에 대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권리와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위증민의 귀한 보고를 들으면서 나는 우리 위협의 정당성, 우리 노선의 정확성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가졌다. 위증민은 만주에서의 반제통일전선에 대하여라는 양성의 기사가 실린 국제공산당 기관지 공산국제와 국제공산당 동방부에 있는 왕명 강생이 연영한 국제공산당에서 길동지구 책임 일꾼에게 보내는 서한을 나에게 주면서 여기에 조선에 대한 국제당 결정의 기본 부분이 다 해설되어 있다고 하였다. 양성은 자기 글에서 좌경 기회주의적 오유를 극복하고 반일 통일전선을 시급히 수립할 것을 제기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이제 중조, 몽, 만, 비합방 민족의 통일전선이라는 구호를 내걸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중조민족은 굳게 연합하여 일본의 괴뢰 만주국 통치를 전복하고 간도 조선인 민족 자치주의를 건립하며 조선인 혁명군 부대들이 중조 반일연합군에 망라되어 활동하면서 조선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우게 할 때 대하여서도 강조하고 있었다. 양성이란 내가 1차 북만원정 때 주보 중에 산막에서 만나보았던 국제당 파견원 오평을 말한다. 국제당에서는 우리들에게 단순한 정신적 지지, 로선상의 지지만 보내지 않았다. 우리가 앞으로 조선혁명을 힘차게 떠밀고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대책적인 안까지 주어 행동상 지지도 표시하였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연합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해왔던 반일 유격부대들을 조선인 부대와 중국인 부대로 갈라 재편성하도록 하라는 지시였다. 이 문제로 말하면 사실상 조선혁명에 대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문제에서 중핵을 이루는 것으로서 조선혁명의 주체성, 독자성을 견지해 나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제당의 지시대로 만주의 모든 유격부대들에서 조선 사람들을 다 뽑아다가 순수한 조선인 부대를 따로 편성한다면 그 역량만으로도 능히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2개 사단 역량과 대적하여 혈투를 벌일 수 있었다. 우리가 일당십의 정신으로 일본군과 혈전을 벌이게 되면 조선 청년들이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합세하면 전국은 달라지고 조국 광복은 훨씬 앞당겨질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여러 해 동안 한 전호에서 공동의 적을 반대하여 연합 항의를 해온 공산주의자들로서의 형제적 의리, 전후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다. 자기들 쪽에 유리하다고 하여 조선 사람들을 다 빼오게 된다면 조선적 군사 인원이 90%나 되는 제2군 같은 것은 허물어지고 말 수 있었다. 2군을 제외한 다른 유격부대들에는 중국인들이 과반수였으나 그 대부분은 반일부대 출신들이었고 공산주의자들은 많지 못하였다. 그런데다 지휘성원들은 어느 부대에서나 다수가 조선 사람들이었다. 각 부대의 핵심 역량도 역시 조선인 대원들이었다. 이런 형편에서 조선인들과 중국인들을 따로 갈라 부대를 꾸리게 되면 당장은 항일연군 부대들을 유지해 나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1930년대 중기부터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항일연합군을 편성하고 반만 항일의 기치 밑에 공동투쟁을 조직 전개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성과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었다. 새로운 정세하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가 국경지대에 진출하여 조선혁명에 주력한다고 하여 중국인민의 항일무장부대들과의 공동투쟁을 약화시킬 수는 없었다. 파시스트들의 연합된 역량에 맞서 에스파냐와 같은 나라들에서 인민전선을 지지하는 진보적 세력이 단결하여 싸우고 있는 때에 저중 항일무장부대를 조선인 부대와 중국인 부대로 가른다는 것은 시대적 추세에도 부합되지 않고 도리에도 어그러지는 것이었다. 우리가 중국 땅에서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는 형편에서 조선 사람들이 따로 갈라져 나와 부대를 조직하게 되면 우리에 대한 중국인민들의 지지와 도움도 정전보다 약화될 수 있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자주권이었지 분권은 아니었다. 우리는 조선 사람들이 제한과 구속과 방해를 받지 않고 조선혁명을 해나갈 수 있는 자주적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한 것이지 세력 분배를 요구하지 않았다. 물론 위증민을 비롯한 중국 동지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위증민은 자기가 모스크바에 다녀와서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분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는 국제당의 의사대로 부대를 민족별로 가르기 위한 대안을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는가고 거듭 말하였다. 위증민 동지, 나는 동지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그렇게 한 걸수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혁명의 원칙과 계급적 이익의 견지에서 고찰하여야 합니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결코 어떤 협회한 민족적 이익만을 추구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혁명의 민족적 이익은 언제나 국제적 이익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민족적 이익과 배치되는 그 어떤 국제적 이익도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조중항일부대, 그것도 벌써 몇 해째 한 전호 속에서 싸우고 있는 통일적인 무장부대를 그대로 전속시키는 것이 혁명에도 유리하겠는가, 아니면 민족별로 가르는 것이 더 유리하겠는가 하는 것을
나로서는 심사숙고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일무장부대를 민족별로 가르는 것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을 존중해서 제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결코 문제를 형식적으로 고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는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싸우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조선인민혁명군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는 형식적인 분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중민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걱정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그렇게 되면 국제당의 지시를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견지에서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항일연군 부대에 조선 동지들을 잡아들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연군 체계대로 활동하면서도 우리가 조선 국내와 동북의 조선인 부락에 가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하고 중국인 부락에 가서는 항일연군이라고 부르면 어떻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군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국제당의 지시를 집행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김동지가 그처럼 폭넓게 이해해 주리라고는 나도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아량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한다면 그것은 중국혁명에 대한 크나큰 지지로 됩니다. 나는 웃으면서 위중민의 손을 잡았다. 로이, 우리가 한두에 같이 싸웠습니까? 또 앞으로 한두에만 같이 싸우다가 헤어지겠습니까? 중국이 우리의 이웃에 있고 공산주의 이념이 승리하는 나라로 남아있는 한 우리의 우위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지. 나는 동지와 같은 조선 동지들과 한대호에서 싸우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는 김일성 사령의 정치위원으로 되려고 합니다. 조선 동지들과 더 밀접히 단합해서 조선혁명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가슴 후련해지게 웃었다. 사실 나는 남호도에서 위중민을 만난 다음부터 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그리고 위중민 자신도 지난날의 실책을 놓고 늘 미안한 생각을 가시지 못해 하였다. 그는 국제당 제7차 대회 이후 만주지방의 당 조직체계를 개편한 다음 남만 성위 서기 겸 동북항일연군 1호군 정치위원회 책임적인 직책에 취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기간을 전국 동무들이 지휘한 부대가 아니라 내가 친설한 부대와 함께 다녔다. 그 자신이 농담삼아 말한 것과 같이 정말 내가 지휘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치위원이 된 셈이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늘 나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였다. 일제 관원 자료가 위증민, 위민생, 위중민을 나의 정치위원이었다고 기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사실 나와 함께 장백지구에도 오래 나가 있었고 백두산 비밀근거지에도 몇 번 다녀갔다. 위증민은 남호도 회의 이후부터 우리가 주장하는 노선이나 제의에 대하여 거의 반대한 일이 없었다. 반민생단 투쟁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던 조중 공산주의자들의 동맹은 남호도 회의를 전후하여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였다. 우리는 그 후에도 중국 공산주의자들, 중국의 반일 역량과 공동으로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10년 가까이 계속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선혁명을 전진시키고 다른 편으로는 중국혁명을 적극 도와주었다. 조중 공산주의자들이 서로 지지하고 연대한 역사는 이렇게 193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의 어느 한 지도자는 조중인민의 이러한 형제적 우위와 지지를 평가하면서 조선인민의 중국에 대한 지지는 가늘지만 길며 중국인민의 조선에 대한 지지는 굵지만 그 대신 짧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작은 나라라서 오랜 기간 형제적 중국인민을 도와준 우리 인민의 업적에 대한 충심으로 되는 평가가 담겨져 있다고 본다. 위중민과의 상봉은 나의 추억 속에 일생 동안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인상 깊은 사변들 중에 하나이다. 그의 모스크바 행이 조선혁명 앞에 가로놓인 장애를 제거한 데서 큰 몫을 담당했던 것으로 하여 나는 오늘까지도 그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 위중민과의 상봉을 더욱 잊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준 하나의 일화가 있다. 우리가 군종간부 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점심참에 전령병이 뛰어와서 큰 범이 우리 망원초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면서 총소리를 내게 승인해달라고 하였다. 그가 하는 말이
감시 조건이 좋은 벼랑 바위 위에 망원초를 정하였는데 그 벼랑 밑에 범의 굴이 있고 큰 봄이 새끼 2마리를 거느리고 그 굴에서 산다는 것이었다. 립처 성원들이 무섭다고 망원초 위치를 옮기려고 하지만 적당한 장소가 없는 데다가 범도 해치려는 기색이 없어 그럭저럭 지내왔는데 어제부터 범이 매우 사납게 날친다는 것이었다. 나는 범이 갑자기 사납게 날치는 데는 필경 무슨 곡절이 있을 것만 같아 망원초가 자리 잡고 있는 현장으로 가보았다. 벼랑 바위 위에서 내려다보니 굉장히 큰 갈범이 굴 앞에 도사리고 앉아 있었다. 사연을 알아본 데 의하면 범을 놓여핀 것은 망원초에 나가있던 우리 대원들이었다. 그들은 굴 밖에서 해바라기를 하는 새끼범들을 데리고 놀다가 발톱에 손등을 긁히게 되자 장난삼아 한 대씩 볼통을 가볍게 때려주었다. 모기를 구하러 갔던 엄지범이 이 광경을 본 다음부터는 망원초를 향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뇌성병력과 같은 고함을 지르며 높은 벼랑 바위의 중턱에까지 길길이 뛰어오른다는 것이었다. 너무 걱정할 것은 없어. 범이 저렇게 야려를 부리는 것은 망원초의 동무들이 자기 새끼들을 해칠 것 같아 미리부터 위력 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저건 2번 다시 새끼들을 학대하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경정이나 다름없어. 범도 화약을 가진 사람들과 승산 없는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할 테니 안심하는 것이 좋겠어. 내가 이런 말을 해서야 망원초의 동무들은 범을 잡으려던 계획을 포기하였다. 그들은 그 무서운 산중의 왕과 사이좋게 지내기로 하였다. 첫 조치로 각을 뜬 노루다리 하나를 벼랑 바위 밑으로 내리던졌다. 그 후에도 먹이 공급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물론 범은 위력 시위를 중지하였다. 그 후부터 범은 친선적인 우리의 이웃이 되었다. 우리가 남오도를 떠나 백두산 지구로 나간 다음에도 이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던 인민혁명군 장병들은 그 범과 설린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한다. 림춘추의 말에 의하면 이 범의 굴을 맨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대자지하 고란에 와 있던 최인준인의 중대라고 하였다. 대자지하 고란에는 병원도 있고 변기창도 있고 통신처도 있었다. 후방부문 사업을 맡아보는 사람들도 이 고란에 와 있었다. 1935년 말에 우리의 부름을 받고 왕청에서 남오도 쪽으로 원종대를 찾아 들어온 림춘추는 한동안 서구의 빈 탕자막에 병원을 차려놓고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대자지하의 등판에서 더 좋은 미령지를 발견해내자 그리로 옮겨 앉았다. 탕자막이란 산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거처하는 조막을 말한다. 젊어서 산에 들어와서는 7, 80이 되도록 한평생 탕자막에서 세상을 등지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업은 짐승사냥과 약초캐기와 아편재배였다. 탕자막의 주인들은 거개가 장수자들이었다. 그러나 장수자의 인생에도 끝이 있다. 고독한 그 인생이 종말을 과하면 주인 없는 탕자막은 텅 비게 된다. 림춘춘의 병원에서는 우리 유격대원들뿐 아니라 5군의 부상자들도 치료를 받았다. 이 병원에서 바로 왕청연대 참모장이었던 료란한이 치료를 받다가 병사하였다. 최인준이 지휘하는 왕청 3중대는 그들을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중대는 무기와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 근처에 주둔하고 있는 위만군의 병력을 습격한 일이 있었다. 그 전투를 치르고 100여 종에 달하는 무기를 노획하였다. 그들은 무기를 보관해둘 만한 처소를 물색하다가 병원과 통신처가 자리 잡고 있는 등판 아래의 바위벼랑에서 굴을 하나 발견하였다. 최인전은 그 굴 속에 100여 자루의 보총을 집어넣었다. 돌로 굴 입구를 대강 막아놓고 벼랑에서 내려오던 그는 또 하나의 굴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범굴이었다. 나는 남오도 회의를 회상할 때마다 위증민을 추억하게 되며 동시에 이 회의 과정에 인기 있는 화제거리가 되었던 대자지하 미령의 그 호랑이를 되그려 보게 된다. 우리는 1936년 2월 하순부터 근 한 주일 동안 소자지하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를 일명 남오도 회의라고도 부른다. 회의에는 위증민을 비롯한 중국 동지들과 함께 김산호, 한흥권, 최춘국, 전만성, 최인준, 박태화, 김여중, 림춘추, 전창철 등 군정간부 30 내지 40명이 참가하였다. 국제당에 갔다가 소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온 윤병도도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는 서자지하에서 여러 달 만에 위중민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다. 위중민은 회의 참가자들에게 우리가 다홍해와 여영구에서 제기하였던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국제당의 견해와 지시를 전달해 주었다. 회의 참가자들은 위중민이 신병을 무릅쓰고 모스크바에까지 가서 좋은 결론을 받아온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나는 보고에서 1930년대 전반기 두만강 연안에서 우리가 전개해온 군사정치 활동 경험을 총화하고 혁명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시기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과 그 수행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방침들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국경지대와 백두산 지구에로 진출시키며 투쟁 무대를 점차 국내로 확대할 때 대한 방침, 반일민족 통일전선운동을 확대할 때 대한 방침, 당 창건 준비 사업을 적극 추진시킬 때 대한 방침, 공청을 반일 청년동맹으로 개편할 때 대한 방침 등 항일 무장투쟁과 그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이로 이끌어 올리기 위한 새로운 방도들을 제기하고 토의에 붙였다. 토론자들은 보고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방침들에 대한 절대적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하나의 방침을 두고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입씨름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항일혁명을 시작한 후 수많은 회의들을 집행해 보았지만 나는 노선 토의가 그처럼 순조롭게 되고 회의 참가자들의 기분 상태가 그처럼 앙양된 회의는 처음 보았다. 그것은 실로 웃음으로 시작되었다가 웃음으로 끝난 회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백두산으로 나갈 날, 국내 깊이에 진출하여 원수들과의 결전을 벌이게 될 날을 눈앞에 그리며 앞을다투어 토론에 참가하였다. 백두산과 국내 깊이로 진출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꾸리고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우리 인민 자신의 힘으로 일제를 쳐물리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투쟁 노선이었다. 백두산으로 나가 주력부대를 튼튼히 꾸리고 먼저 국경지대를 장악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투쟁 무대를 국내 깊이로 확대할 때에 대한 우리의 제안은 회의 참가자들의 절대적인 지지 찬동을 받았다. 우리가 백두산을 근거지로 꾸리고 국경지대와 국내에서 무장투쟁을 활발히 벌린다면 일제 야만적인 군사 파쇼 통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인민에게 저국 광복의 서광을 비춰줄 수 있고 우리 혁명군을 일일 천수로 기다리며 그 모습만이라도 보고 싶어하는 2천만의 동포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줄 수 있었다. 이것은 100마디의 말보다도 더 힘있는 시위로 될 수 있었다. 회의에서는 전국적 판도에서 조국 광복회를 조직하고 공산당 창건 사업을 추진시킬 때 대한 우리 혁명의 전략적 방침이 채택되었다. 남오도 회의를 분기점으로 하여 조선혁명은 새로운 앙양기를 맞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남오도 회의는 1930년대 전반기와 1930년대 후반기를 구획짓는 조선혁명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남오도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으로 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 조선혁명을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리정표를 가지게 되었다. 남오도 회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공산주의 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 역사에서 처음으로 주체를 완전히 확립한 회의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일련의 결정들은 그 이후 여러 단계의 혁명에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주체적 입장을 튼튼히 견지하고 어떤 역경 속에서나 그것을 민족의 첫째가는 생명으로 변함없이 틀어지고 나갈 수 있게 하였다. 남오도 회의는 또한 승리자들의 잔치라고도 할 수 있었다. 이 승리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자국과 인민과 역사와 시대 앞에 아낌없이 바친 무수한 희생과 피와 로고의 대가로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초기 공산주의자들의 파쟁과 조선공산당의 해산, 반민생단 투쟁에서 범한 좌경기회주의자들의 오유로 하여 국제당에서도 경원시되고 형제나라 당들에서도 경원시되고 부분적이기는 하나 우리 인민들에게서도 경원시되던 조선공산주의 운동은 남오도 회의를 계기로 하여 지난날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승승장구할 수 있게 되었다. 서자지하에서는 회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강습이 한 주일가량 계속되고 당 창건 방침에 대한 실현 방도를 토의하기 위한 당 정치일꾼 회의가 진행되었다.
우리는 강습과 회의들에서 남우두 회의 방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설하면서 회의의 기본 정신을 반영한 당면한 구호를 제기하였다. 저국의 무보를 뻗치고 군호를 올리자. 이것은 우리 혁명을 일대양양으로 이끌 것을 바라고 내놓은 우리의 구호였다. 우리는 남우두 회의 후에 범우당당히 저국외로의 진출의 길에 올랐다. 항일무장투쟁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바야흐로 들어서고 있었다.